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어젯밤 국회 앞에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그날의 응원봉을 휘두르며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날인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적 경험을 후대에 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수도권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수도권은 최대 5cm가량 첫눈이 오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풀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행위라면서 법 위에서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입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 전 특검 질문을 거부한 김 씨는 재판부 질문엔 선택적으로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2011년 1월 출금한 2억 7천만 원을 전부 권오수에게 준 게 맞냐고 묻자 김 씨는 다른 사람하고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 답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계엄 1주년인 12월 3일 어젯밤 지난 겨울을 떠올리듯이 많은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빛나는 응원봉을 들면서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앞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대로변이 응원봉과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웠지만 참가자들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간 지나온 상황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혁명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이끈다는 것을 이곳 광장에서 배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혹들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야 할 사실들입니다. 특히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내란을 끝장내자!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외환 세력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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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향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10,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장에 나온다는 계획이었지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선 낮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내란 종식 집회 행진 대열과 만나면서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한 공을 국민에게 돌렸고
매년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친위 쿠데타를 앞장서서 막아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신 덕분입니다.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불의의 저항에 승리한 역사적 경험을 후대도 기억할 수 있도록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내란 가담자들을 엄벌해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도 또 다른 계몽령이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12.3 계엄 1년과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별도의 일정 없이 페이스북에 계엄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지켜보던 의원들이 집단 사과에 나섰습니다.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의원 25명은 계엄을 반성한다는 성명을 내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들어섰던 국회 쪽문을 찾아 사과하며 투쟁만 강조하는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싸워야 한다, 잘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입니다. 대선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개별 또는 단체로 사과 입장을 낸 의원은 국민의힘 약 3분의 1에 이르는 30여 명. 지도부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서 고개를 숙였지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극우에 사로잡혀 반성 대신 또 다른 계몽령을 선포했다며 끝내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계엄 그 후 1년,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계엄은 최소 지난해 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간부와 계엄의 밑그림을 공유한 건 계엄 8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 방법밖에 없다. 군이 나서야 한다 말했습니다.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장관의 만류에도 2달 뒤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거론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방첩사령관의 보고에도 구상은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안가에서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는 장군 4명을 소개받았고 7월 하와이 순방 때 한동훈은 빨갱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했습니다. 국군의 날 군 간부회동에선 더 위험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등을 두고 야당과 갈등이 깊어진 11월 군 간부를 모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말하며 계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계엄 나흘 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문 준비를 지시했고 사흘 만에 보고받은 선포문을 별다른 수정 없이 발표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12.3 계엄 1주년인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분리,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추천위원회,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추천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판사를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추천에 관여하는 것, 행정과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내란 재판부 위헌 논란을 일축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고 나경원 의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가 지난해 겨울부터 논란이 된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는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학에 대한 찬성 의견이 수기기구에서 75.8%, 타운홀 미팅에서 57.1%,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51.8%로 각 단계에서 모두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동덕여대는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2029년 공학 전환을 이행하겠다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여자대학의 학업 환경을 기대하고 입학한 현재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맞섰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계 이민자를 겨냥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Somalia, where Somalia, which is barely a country, they have no anything. They just run around killing each other. There's no structure. 현지 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를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Their country is no good for a reason. Their country stinks, and we don't want them in our country. We're going to go the wrong way if we keep taking in garbage into our country.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공격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국 내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선 인종차별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So, weaponizing ICE to target black Somali immigrants, this is not immigration policy. This is racism being directed from the president's office. 소말리아 현지 언론은 트럼프는 많은 국가들을 모욕했고 그의 말은 무시하는 편이 낫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10대였습니다.
난동을 부린 걸로 추정되는 20대 남성도 범행 직후 모텔 창밖으로 뛰어내린 뒤 숨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모텔 앞에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선이 쳐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응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이 내립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20대 피의자도 범행 직후 모텔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쿵 소리가 나길래 옆을 이쪽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경찰도 막 뛰어가서 안 돼요 하고 잡았었는데 그 남자분은 쓰러지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범행 당시 피해자 중 1명인 10대가 112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에서 수화기 너머로 하지 마라는 고함 등이 들려 위급 상황임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모텔 화장실 내부에선 신고자와 또 다른 10대 2명이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중 신고자와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리고서도 5개월이나 몰랐던 쿠팡. 보안 설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식별 번호는 1, 2, 3, 4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선 퇴사한 쿠팡 개발자가 3,370만 사용자 식별값을 어떻게 확보한 건지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빼돌린 서명키로 토큰을 위조해 내부자인 척 위장하더라도 쿠팡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개개인을 식별해 놓은 아이디를 모르면 정보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초기 리스트, 시드가 된 리스트를 어떻게 유출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왜 지금 아무 말도 못합니까? 거듭된 추궁에 쿠팡 정보보안 책임자는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털어놨습니다. So we believe that the threat actor generated a new toke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identifier that identifies the person or a customer and repeatedly called the API. 보통 사용자 식별값은 공격자들이 예측 불가능하도록 난수 기반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쿠팡은 사용자 1, 2, 3과 같이 일씩 정수 증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량의 사용자 식별값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부 통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지난 6월부터 5달 동안 서버를 들락날락하며 수천만 유저 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고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문자에서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단어로 사안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수정하란 정부의 권고를 2차례나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민간합동조사단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장관님.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에게 현행법상 6조 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 시간 3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대상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입니다. 한미는 그동안 지난달 14일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배정됐는데 강팀을 피하는 유리한 출발을 기대하고 있지만 홍 감독은 신중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월드컵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큰 영광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작이니까 본격적으로 조추첨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월드컵이 시작된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포트 2에 배정됐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크로아티아와 멕시코 등 같은 포트에 속한 강팀들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최상의 조합을 묻는 질문에 홍 감독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구상하신 거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저희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조추첨은 현지 시간 5일 낮 12시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해 개최국의 준비 상황을 직접 강조할 예정입니다. 홍 감독은 조편성이 확정되는 대로 조별리그 경기장을 점검하고 베이스 캠프 후보지를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금 전 대표팀 감독도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조추첨이 잘 돼서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사상 처음으로 48개 팀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이틀 뒤 나올 조추첨 결과가 한국 대표팀의 전략은 물론 확장된 월드컵의 초반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최근 경기도 오산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 부품, 장비, 반도체 벨트의 중심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권재 오산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오산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오산은 한마디로 K반도체 벨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산은 수원과 기흥의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라인부터 삼성전자 화성, 평택 캠퍼스, 여기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사는 물론 협력사들과의 접근성이 좋고 네트워크 또한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수 인재 확보와 물리비용 절감에도 유리하죠. 이러한 독보적인 기업지 덕분에 앞서 일본의 글로벌 소재 기업인 이데미치가 국내 첫 단독법인인 R&D 센터를 가동 중이고요. 세계 반도체 1위인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오산시 가장동에 R&D 센터를 짓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앵커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오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이고요. 직주근접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동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직주근접 자족도시가 되려면 특히 교통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산시는 주민 평균 나이가 41.4세인 젊은 도시이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최근 세계 3지구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구조정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는데요. 3만 1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시작되면 인구가 8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오산시 전체 인구도 5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제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경부대철도 횡단도로가 착공됐고요. 현재 조성 중인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타워와 세교 2지구를 직턱으로 연결하는 도로공사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단절돼 있던 오산의 동서가 연결되면서 세교 2, 3지구와 오산 IC 원도심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올해 서울역행 광역버스가 개통됐고요. 동서울과 판교, 김포공항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노선이 신설되거나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오산 연장이 확정되면 KTX G 노선과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수원발 KTX까지 오산역에 정차한다면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편리해지고 산업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은 물론 또 오산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산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를 계획 중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오산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원도심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저는 오산역과 맞닿은 약 3만 3천여 평의 옛 개성매제지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 소유주인 부용그룹을 여러 차례 찾아서 설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달부터 건축을 해체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요. 앞으로 부용그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오산 시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던 세교터미널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해 세교터미널은 물론 업무, 상업,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오산의 원도시민 오산역 광장과 아름다로 일원에서는 오해피 산타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매년 11월 말경 시작해서 연말까지 한 달 넘게 열리는 축제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름철 130년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수맥 맥주 축제인 야맥축제, 장미의 계절 5월에 고인돌공원에서 열리는 오해피 장미빛 축제 등 지속 가능한 계절 축제들이 원도심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놀 곳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쉴 곳도 오산 시민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가시설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일자리 못지않게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오산천에 계절꽃을 심고 그동안 부족했던 휴게시설이나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서 한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안전하게 오산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했고요. 네. 도심 공원으로 사랑받는 고인돌공원을 야간 명소화하는 사업이 올 겨울 착수됩니다. 또 서랑 저수지에 수변 산책로와 음악 분수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봄 완공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오산시를 대표하는 여가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춥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대구 한령이 영하 15도,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에 최대 5cm, 강원도 산지엔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후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